내가 먹는 것이 나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나다라는 진리처럼 나는 글은 곧 글쓴이다라고 생각한다. 아니, 글만큼 그 사람 자체인 것도 없다. 문단의 미투 운동부터 친일파 문인 논란, 작가의 인간성은 꽝이지만 작품은 훌륭하다는 식의 호소까지. 글쓴이와 글의 관계는 언제나 논쟁거리다. 글쓴이는 자기가 쓴 글대로 살아야 할까? 글쓴이와 글은 별개일 수 있을까? 정의진은 글쓰기는 삶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글쓰기는 말하기이고 말하기는 곧 사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 내부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정의진의 글쓰기 시리즈의 두 번째 책 나를 알기 위해 쓴다는 정의진이 읽은 64권의 책과 글을 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글쓰기는 삶이자 생계라고 담담하게 털어놓는 저자가 서가를 기웃거리고 책상에 앉아 괴로워하며 자신을 알기 위해 치열하게 쓴 글과 글쓰기 여정이 솔직하게 담겨있다. 정의진은 침묵의 세계에 관해 쓰면서 침묵이란 자기와 나누는 대화이며 자신과의 만남이 존재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근대 초국론을 읽으며 약자의 자기 찾기는 비서고, 여성, 장애인 등 나를 만든 이들을 모두 거쳐야 하는 멀고 복잡한 과정임을 떠올린다. 제2의 성을 읽으면서 여성주의란 인간과 인간의 여자로 나누는 권력에 대해 질문하는 인식론임을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14번째 정의진의 글쓰기 두 번째 나를 알기 위해 쓴다를 가져왔습니다. 정의진의 글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뇌와 입 사이의 필터를 제거한 채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넌 정말 왜 그러니? 너무 공격적이야 라고 말하곤 하는데 정의진의 글을 읽다 보면 은유나 비유 없이 시원하게 씁니다. 저는 그런 정의진 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통쾌하기도 하고 이런 영리한 글을 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책 함께 읽기에서는 1장 몸에서 글이 나온다. 나에게 돌아오는 글쓰기. 그 부분에서는 용서라는 고통, 스티븐 체리 일부를 함께 읽겠고 2장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산다에서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율시와 씨의 그 책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겠고 3장에서는 나에게 여성은 고통이자 자원이다. 그 부분에서는 네가 나야.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이 부분은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이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서라는 고통 스티븐 체리입니다. 용서는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말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위로가 될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다. 상대편이 처벌받고 나와 똑같은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 이것은 보복이 아니다. 최고의 위로다. 용서를 하든 복수를 하든 진짜 피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사건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남은 인생을 가해자와 함께하는 지옥.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무림의 고수도 몸 안에 들어온 뾰족한 창을 스스로 뽑기도 어렵거니와 창자가 딸려 나오지 않게 뽑았다 해도 살점은 남아있다. 저자는 저명한 신학자지만 책에 특정한 종교색은 없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모욕과 억압을 당하는 민초들에게
그리고 신을 빙자해 용서가 높은 경지에 인격인 양 떠드는 사람들에게 저자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서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도 분노를 적대시하지 않는다. 분노의 지속이나 악화에 대해서는 경고하지만 분노를 엄연한 삶의 한 단면으로 인정한다. 한 번은 성경 공부 모임에 랍비 한 분을 초대해 예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그는 예수를 이렇게 평했다. 그분도 성미가 대단하셨지요.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마음속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책 116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해자를 떠나보내는 나의 복수 비법을 소개한다. 상대를 없애는 것이다.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전원을 꺼버린다. 무관심의 힘으로 그들을 비인간화시킨다.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화시키는 것이다. 가해자를 대상화하면 나는 그나 그녀와 분리된다. 그 다음 피해 상황을 텍스트로 만든다. 글을 쓴다. 예술이 생존의 필수적인 이유다. 이 방법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사람에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유시화 역금. 사랑은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다. 동료의, 조국의 우정 등.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한정된 개념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사랑은 배타적인 1대1의 성적 관계가 동반되는 짧은 기간의 인간관계일 뿐이다.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에는 애증의 요소가 있다. 이 책과 역근이 류시화를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28쪽도 좋지만 표제작이 유명하다. 누구나 고민하는 삶의 문제, 상처받았는데도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언뜻 득도의 시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잔인한 이야기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지. 두 가지가 문제다. 사랑, 춤, 노래, 일, 삶은 병렬적 가치가 아니다. 관계에서 실패, 즉 배신, 상실, 두려움 등 실패한 후 다시 인간을 신뢰하는 것과 관계가 없이 춤추는 것이 어떻게 같은 수준의 용기를 필요로 한단 말인가. 인간관계에서 고통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쓴 시 같다. 두 번째로 단언컨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잠언이 아니라 관념이다. 인간관계는 기억, 체현, 흔적이든 상처의 면적 차이가 있을 뿐 영원히 몸에 남아있다. 다를 수는 있어도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다시 찾아온 관계가 이전과 체격만 비슷해도 우연히 같은 단어만 써도 뒤로 물러서게 된다. 내가 변하면 다른 유형의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변하는 것도 어렵고 좋은 인간관계가 보장된다는 법도 없다.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은 사업이나 공부처럼 한정적이다.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 관계는 배움 이전에 상처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다시 한번 자신이 없다. 피해의식과 분노로 남은 인생을 보낸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분노의 시대요, 상처의 시대다. 상처받고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양극화된다. 계층 구조는 물론이고 인성까지 둘로 나뉜다.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 기존의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각자 도생을 수행해야 할 자원이 되었다. 우리의 몸은 존재에서 자원으로 변화했다.
개별화된 사람들 모두가 경쟁자인 구도에서 기존의 집단적 규범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제까지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줄 타인, 즉 사회가 필요했다. 여성학자 민가영은 이런 시대의 나의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신이 자신과 맺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타인의 승인보다 자신만을 믿는 상태에서 윤리는 의미가 없다. 이때 가장 흔한 현상은 자기 합리화, 자기 도취, 마인드 컨트롤까지 이른바 정신승리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과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준 이들이 괴로워하면 대화를 요구한다. 응답하라. 아이러니하게도 나르시스트들은 대화 만능주의자다. 소통 이전에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고통받는 사람은 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된다. 누가 더 나쁜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기적인가?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삶의 승패가 좌우된다. 억울한 이들만 늘어난다. 힘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글은 네가 나야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대개 서울의 지하철 강남역을 강남 문화의 메카로 생각하지만 다른 모습도 있다. 강남역은 서울에 살면서 모모 캠퍼스에 다니는 대학생과 위성도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광역버스로 갈아타는 번잡한 곳이다. 어느 네티즌의 표현대로 마이너리티의 거리이기도 하다. 그곳에 된장녀는 없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 증오살인. 이 책의 저자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추모의 포스트잇을 붙였던 시민들이다.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들은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포스트잇 1004개를 일일이 촬영하고 채록했다. 인쇄 전액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책으로 다시 기부되고 전자책은 무료 배포된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두 가지 희망을 주었다. 아직 언론, 출판의 사명이 남아있으며 여성의 역사를 보존하자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군 위안부 경우처럼 생존자의 증언이 역사의 유일한 증거가 될 때 가해자는 그들이 죽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 책은 비록 그 여성은 23세에 희생되었지만 사라질 역사를 붙잡은 든든한 첫 발자국이다. 나는 이 책을 아들을 키우는 부모,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여성, 페미니스트, 특히 여성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한다. 나는 포스트잇을 읽고 놀랐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이들에게 여성주의를 가르칠 사람은 없다. 20, 30대가 대부분인 이들은 이미 여성의 현실과 여성주의적 사유를 체현하고 있었다. 네가 나야. 원문은 너가 나야. 또 다른 내가 죽은 세월호. 강남역. 우리가 살아남을 곳이 한국에 있을까? 170쪽. 이 말에는 성차별, 연대, 한국 사회가 압축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여자에게 무시당할 수 없었던 남자. 혐오가 살인을 만들었는데 왜 혐오에 대한 합의 없이 추모를 방해합니까? 오늘도 억지로 남장을 해서 살아남았다. 당신을 기억하는 트랜스 여성이... 당신을 보러 대전에서 왔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 없이도 안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남성을 범죄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여자는 이미 피해자로 일반화됐다. 칼끝이 향한 곳이 분명한데 어떻게 눈먼 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994년 출생, 성비 116, 셋째 성비 200 이상, 태어난 것만으로도 살아남은 세대, 얼마나 더 살아남아야 하나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등등등. 여성의 처지는 같지 않다. 수많은 차이가 있다. 계급, 인종, 나이, 성 정체성, 지역, 장애 등. 이것은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적대적 모순관계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여성으로 일반화해버릴 수 있는 권력이 가부장제다. 여성이 개인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남성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삼아 여성의 가치를 정의해왔다. 여성은 남성의 산물이다. 개인 남성이 전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작은 공통분모 하나 때문에 일상과 목숨을 잃는 세상에서 여성은 일시적으로 너는 나다라는 정체성의 정치를 주장한다. 여성의 저항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사회 정의다. 이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되면 여성의 복종으로 성립되어 온 가부장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차별은 일상이고 살인은 극단인가? 그렇지 않다. 여성 살인은 일상의 연결이자 수순이다. 성소수자나 흑인의 경우와 같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포기를 해결책으로 삼는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 피해 여성들이 지칠 것이라는 착각은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포스트잇의 가장 많은 내용은 잊지 않겠다였다. 음식점 같은 곳을 갔을 때 화장실이 밖에 있는 곳을 종종 갑니다. 그때 혼자 가야 되는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뒤에서 한 힘센 남자가 이렇게 끌어안은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래서 가까스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두려움 속이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큰일을 치르지 않고.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의 트라우마로 이어폰을 꽂고 길을 가다가 어둑해지면 이어폰을 다 끄고 뒤를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은 맞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글쓰기는 사회적 약자의 자기 재현이다라는 본문의 글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 성별, 이성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나는 정상인들의 무지가 차별의 엔진이라고 생각한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번 대응할 수도 없고 교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고단한 삶이다. 무지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해결하기 어려운 권력은 몰라도 되는 권력이다. 글쓰기는 삶과 분리될 수 없다. 내게 여성은 고통이자 자원이다. 항상 양가 감정에 시달린다. 자기 혐오와 연민, 피해의식, 분노가 나를 삼킬 때는 나도 저자처럼 죽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글쓰기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자기 재현이다. 마지막으로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누구나 폭력 앞에 당황한다. 수치심, 무기력, 공포. 내 고민은 이것이다. 포박된 가해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해도 나는 울고 겁먹거나 존댓말로 제게 왜 그러셨어요 이럴 것 같다. 최대 치욕이다. 크게 소리 지르는 연습부터 필요하다. 비명 말고. 오늘 책 함께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는 정희진의 글쓰기 두 번째 나를 알기 위해 쓴다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신이었습니다.